자, 지난 시간에는 효율시장 가설까지 이야기했죠. 효율시장 가설은 소위 합리적 기대 가설을 금융시장에 대입한 겁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을 금융시장에 대입해 보니까 효율시장 가설은 결국은 시장의 예측력이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예측,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실제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아니면 내용이 있다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다면 그런 정보는 다 시장 가격에, 주식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다음 달 지금부터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라는 예측은 사실은 예측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효율시장 가설의 가장 큰 임플리케 함축입니다. 함축이고 그거 자체가 뭐 주식시장에서 사실은 뭐 전문가들, 가장 전문가들을 우리가 애널리스트라고 이야기하죠.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보통 전문적인 업종 아니면 기업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장된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가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식을 사라 아니면 팔아라 라는 그런 이제 권고를 하죠. 그런 권고를 하는 사람이 가장 그 기업의 전문가로 보고 있는데 실제 이제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라는 것이 효율적 시장 가설의 입장에 봐서는 거의 예측력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예측력에 대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기업에 대한 이해를 도운 데는 상당히 이해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능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와 같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른 투자 전략, 만약에 그와 같은 논리를 믿는다 그러면 그때에 따른 투자 전략은 보통 바이 앤 홀드를 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신뢰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공개된 정보가 예측력이 없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많은 실정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정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공개된 데이터 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의 주가들을 공개 시점보다 그 이후의 시점들에 미안합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난리네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실정적인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예측력이 없다에 대해 가지고는 아닌 걸로 나왔습니다. 조금은 예측력이 있는 걸로 나와요. 과거 데이터, 과거 거시경제 데이터 가지고 미래 주가의 예측해 가지고 예측력이 조금은 있는 걸로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소위 거래 비용을 감안하면 거래 비용이라는 것이 사고 팔매에 따른 비용이 생기고 거래 수수료가 생기고 세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원하는 만큼 그 정확한 시간에 그걸 못 삼으로써 발생하는 로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거래 비용을 다 감안하니까 별 전략이 유용하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반례가 있긴 있죠. 반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워렌 버핏을 우리가 반례로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항상 시장보다 성과가 높았다. 뭔가 예지력이 있는지 예측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을 보는 입장도 조금 이제
여러 분야에서는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초기의 성과는 분명했던 거지만 이제는 이 분은 완전히 레피테이션을 쌓았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어디다 투자하느냐 그걸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종목을 샀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 종목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워렌 버핏이 뭔가를 샀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라는 시그널이 되고 사면 즉시 그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또 바탕이 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예로는 워렌 버핏이 효율시장 가설의 가장 발레가 되긴 되지만 뭐 다른 측면으로도 또 해석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뭐 질문. 그리고 한 가지 지난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과제 그 풀이를 지금 스마트 캠퍼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잘 안 풀렸던 부분이 있으면 그 풀이를 보고 잘 뭐 복습을 해보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남은 과제에 대해서 잠정적이나마 이 제출 시간하고 내용에 대해서 다 그 스마트 캠퍼스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2번 정도 과제를 더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 내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날짜가 스마트 캠퍼스에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참고 내기 바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2장을 다 했고 7장을 다 했고 8장, 7, 8, 9장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내게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내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공지사항을 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 풀이는 저기 학습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 가지고 문제 풀이를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남은 부분 두 섹션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인데 이제 2가지 내용입니다. 효율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효율시장 가설은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의미하는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효율시장 가설을 받아들였는데, 그렇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꼭 그렇지는 않더라. 효율시장 가설이 기각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말이 좀 말 같지는 말인데 말 장난 같기도 하지만, 효율시장 가설이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효율시장 가설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틀리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지 맞다는 건 아니죠. 맞다는 만큼 강력하게 주장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효율적이지 아니다 라고는 말 못한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즉 금융경제학자들은 모든 가격은 항상 정확하게 결정되고 시장 기초 여건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제 효율적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기각이 된다라는 거죠.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시장이 정보를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눈이 벌겋게 설치는 시장인데, 거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놓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발레로 워렌 버핏을 들었지만 또 다른 발레로 드는 것이 이겁니다. 거품입니다. 주식시장과 같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예측할 수가 없다. 특히 시장 붕괴와 자산 가격을 내재 가치보다 훨씬 높게 상승시키는 거품의 존재는 금융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강한 견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대부분 큰 금융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큰 금융위기는 시작점이 주가 폭락입니다. 주가 폭락이
소위 서곡이고 소위 그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종입니다. 폭락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품이 끼어있던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폭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뭐 이익을 잘 얻고 매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배당도 해주고 그런 회사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 이유가 없죠. 폭락을 했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제 뭐 리세션 그러면 한 20% 이상 떨어지고 폭락 그러면 한 30~40%는 떨어진 걸 이야기합니다. 폭락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즉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품이 끼어 있고 그 다음에 거품이 꺼지는 것이 주가가 폭락입니다. 거품이 끼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또는 효율적인 시장에 대한 강력한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정보가 잘 반영됐다. 근데 거품이 끼었다는 것은 정보를 왜곡시켜가지고 과대평가, 뻥튀기 해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 상식적인 가치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올라있다. 그게 이제 거품이죠. 이 거품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과연 지금 뭐 세계 주가가 코로나 사태 시작으로 해가지고 아마 3월 달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떨어진 게 어느 정도냐 그러면 거의 한 40%, 2000에서 1400, 한 30%, 30~4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고가 대비, 그러니까 작년의 뭐 작년 중반 하반기까지 내에서, 그러니까 1년 내에 제일 고가 수준에 비해서 거의 30% 내지 4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뭐 떨어진 것의 3분의 2는 회복을 했습니다. 3분의 2는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 떨어졌는데 지금은 3분의 1을 회복을 하니까 한 12, 13% 정도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 직전 고가가 거품이냐 아니면 30~40% 떨어지는 게 너무 떨어졌느냐, 이런 문제가 있죠. 지금 수준은 모르더라도 너무 떨어진 것도 사실은 과잉 반응입니다. 너무 떨어졌다고 하면 30~40% 떨어진 것이 너무 떨어졌고 지금 반등했는 게 정상적인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정도가 정상적으로 떨어질, 무조건 뭐 코로나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분명 데미지는 발생합니다. 산업으로 봤을 때 관광산업, 뭐 항공산업이 완전히 거의 초토화된 거고, 뭐 죽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상당한 비용을 남게 되고 원래는 다 적자로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론 모형으로 봐가지고 소위 주가 결정 모형으로 봐가지고 소위 D1이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P가 떨어진 건 분명하죠. 그래서 그건 뭐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데 지금 수준이 그만큼 반영을 했는 것이냐 아니면 30% 40% 떨어지는 게 그 수준을 반영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지금 판단하기엔 좀 이러죠. 이런데 이제 여기 대해 가지고는 생각들이 다르죠. 다른데 일부 사람들은 지금 뭐 페드의 아니면 그 나라별로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의 강한 정책 때문에 뭐 급반등을 했을 따름이다. 더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수준보다는 더 떨어지는 것이 펀더멘탈을 반영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V자 회복을 한다 라는 것은 잠시 충격이 있었고 그 다음 곧 정상화되면 사실은 데미지는 별로 안 된다. 그러면 곧 회복한다 라고 보는 거죠. 어느 말이 맞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알게 되겠죠. 지나고 나서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으면 한 1년 정도 지나서 올해 실적까지 다 나오고 내년 실적까지 다 나오면 분명히 올해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평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도, 그 거품이라는 것은 펀더멘탈보다 더 많이 오른 게 거품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것도 펀더멘탈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그것도 오버슈팅입니다. 밑에가 오버슈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버슈팅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는 효율시장에 대해 가지고 강력한 반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를 주식시장은 탐욕과 공포가 판치는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탐욕과 공포. 그러니까 급등 급락을 일으키는 것은 소위 공포입니다. 공포. 특히 급락은 공포죠. 내 자산이 다 잃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다들 투매를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게 아마 최근 3, 40%까지 주가 지수가 세계적으로 다 떨어진 원인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거품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거품을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이라는 것은 펀더멘털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탐욕이라고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가 변동이 심한 거죠. 변동이 심하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소위 이 펀더멘탈, 시장 펀더멘탈보다는 인간적인 사람의 멘탈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오히려 효율성에 대해 가지고 반대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이론은 금융시장에서의 주식시장에서의 메인 이론은 소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효율시장 가설입니다. 합리적 기대 가설에 바탕한 효율시장 가설이 메인 이론이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메인 이론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 이론에 대해 가지고 반대의 하나의 예정도가 될 수가 있죠. 또 다른 것도 또 다음으로 또 이런 것도 하나의 발레가 될 수 있습니다. behavioral finance 또는 behavioral economics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적인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적인 팩터에 따라 가지고 보면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보이더란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효율시장 가설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의 증거들이 되고 있습니다. behavioral finance, 행동 재무학 또는 뭐 행동 경제학에서 나온 걸 보면, 특히 behavioral finance에서 보면 파이낸스 관련 팩터로는 정권 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 특히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학, 사회학, 특히 심리학과 같은 다른 사회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적용해서 이 시장에서의 현상들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behavioral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behavioral fin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팩트 파인딩들을 하는데, 대표적인 팩트를 보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공매도의 부족이라는 거죠. 이거는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에서의 주장하고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발끈할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경제학자들은 공매도가 부족하다라고 한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론적으로 보면 효율시장 가설에 의하면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 반반입니다.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예측력이 없다는 것은 오를지 내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반은 오르는 거고 반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오르는 것을 보고 사고 떨어지는 예측을 한다 그러면 공매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매도를 그래 비난하지만 사실은 현재도 공매도 양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제한되기 이전을 따지더라도 공매도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냥 롱 포지션에 비해 가지고 공매도 포지션을 가진 것은 10%도 채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비합리적이다라는 거죠. 비효율적이다. 효율시장 가설이 봐가지고는 그 반대되는 거죠. 공매도의 부족 자체가 사실은 고평가되는 주식을 발생시킵니다. 공매도의 그 기능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품을 막는다라는 이야기하죠. 공매도. 지나치게 올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올라 있기 때문에 떨어질 걸로 사람들이 예측한다 그러면 공매도가 들어가죠. 그러면 지나치게 오른 부분이 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기능은 거품을 낮춘다. 거품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봐서 공매도가 별로 안 많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 거품이 자주 끼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현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공매도를 제도적으로 안 막고 있더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라는 걸 보면 아 이래 가지고 시장에 거품이 잘 끼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람들이 공매도를 잘 안 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교재에 보면 잘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일단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공매도를 일반 사람들은 사는 것만 알지 공매도라는 것을 잘 모르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설명은 사람들이 그래도 오르는 것에 주가가 올라가지고 돈 버는 것은 아주 떳떳하지만 떨어져서 돈 버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나름대로 죄책감을 조금 가진다 하는 거죠. 떨어지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니까 떨어짐으로써 벌게 되는 데 대해서 조금은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오름으로써 버는 거하고 떨어짐으로써 버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사람들이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떨어짐으로써 버는 공매도를 덜 한다 뭐 이런 설명도 합니다. 어쨌든 현상으로 봐가지고는 공매도가 부족하더라. 이게 효율시장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증거가 되죠. 즉 손실 회피 성향 또는 손실 회피 성향 뭐 이런 것들이 공매도가 부족한 원인으로 보통 설명합니다. 뭐 또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오름으로써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떨어지는 걸로서 돈을 버는 사람은 별로 여기다 투자를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고 그 다음에 대규모 거래량은 투자자의 과신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거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 실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효율시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거래가 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정보가 하나 발생했다. 정보가 발생했다 그래도 발생하면 거래가 많아질 것이냐? 발생했다 그래도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 정보가 발생했다. 그러면 더 사고 싶겠죠. 사고 싶더라도 파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정보를 알죠. 그러면 팔더라도 오를 정보만큼은 주가를 올려가지고 파는 거지 오를 때까지 기다려가 파는 거지 지금부터 오를 걸 아는데 오른 정보를 받았는데 그걸 알고도 뭔가 하면 오르기 전에 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즉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자꾸 나와가 주가는 움직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사고 팔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고 판다는 것은 서로 정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이 틀린 거죠. 파는 사람은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생각이 다를수록 거래는 많습니다. 근데 효율시장이라 그러면 생각이 다를 리가 없죠. 모두가 다 동일한 공개된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즉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은 이것도 효율시장의 한 발례로 들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과신이라는 거죠. 투자자의 과신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되게 많은 것은. 그러니까 뭐가 오를 것이다. 남은 못 생각하는데 내 혼자만 저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해서 많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사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과신일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 거품은 과신과 사회적 전염 현상에 의해서 보통 설명됩니다. 거품은 전염 현상이다 하는 거죠. 또는 우리가 무리 행동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herd behavior. 즉 많은 투자자들은 남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따라 가지고 많이 합니다. 오른다 생각하면 다 오를 걸로 기대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폭락할 것이다 생각하면 다들 겁이 나가지고 다 팔죠. 그게 이제 소위 그 집단 행동, 허드 비헤이비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드 비헤이비라는 것이 소위 허드가 양떼 같은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의 행동인데 이 동물들은
그 선두가 몇 명이 누가 나서가지고 하면 다 따라옵니다. 밑에 벼랑에 있더라도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내리면, 양 한 마리가 뛰어내리면 따라가 다 그 벼랑에 뛰어내립니다. 그런 것을 이제 허드 비헤이비어라는 거죠. 그게 뭐 합리적이지 않은데도 무조건 군중 심리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것.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많더라라는 것이고, 한번 그런 허드 비헤이비어가 생기면 그것 자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전염현상이죠. 다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한다. 전염된 거죠. 그래서 거품이 생길 때는 합리적으로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이제 오를 만큼 올랐구나 라는 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웠던 퍼라든지 뭐 PBR라든지 그런 객관적 지표를 보면 분명히 이만큼 하면 충분히 올랐다라고 보이겠지만 그래도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또 그게 더 투자하면서 거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생긴다는 거죠. 과신과 전염현상에 따라 가지고 소위 허드 비헤이비어, 그것이 주가의 거품을 만드는 원인이다 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좀 비효율적인 증거로 그러죠. 그 외에 이제 사소한 팩터들도 많습니다. 흔히 많이 이야기하던 1월 효과, 제너럴 이펙트. 1월 달에는 주가가 다른 11달에 비해 가지고 대부분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 나죠. 보통 12월에 마감하고 1월 달에 새로운 기분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때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이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적인 현상은 사실은 보면 많이 알려지면 그 현상이 없어집니다. 많이 알려지면 그 현상이 없어지는 것이, 많이 알려지면 그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1월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1월 현상을 믿고 사람들이 1월 되기 바로 전에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많아지죠. 많아져 가지고 1월 되면 올랐으니까 판다. 그렇게 되면 1월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반대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1월 현상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1월 현상이. 아마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전형적인 이런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싱 팩트로 많이 들은 것이 1월 현상, 제너럴 이펙트, 아니면 뭐 큰 기업보다 작은 기업이 훨씬 더 변동이 심하더라. 뭐 또 더 많이 오르더라.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큰 기업들이 또 더 많이 오르더라.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팩터로 들긴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그래도 효율 시장에 대해 가지고 발레되는 예죠. 발레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걸 통해 그런 전략을 이용하면 더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있기는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찬스가 점점 많이 줄었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이상의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자, 없으면 다음 장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8장은 이제 상당히 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금융 전체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입니다. 금융 전체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인데, 자, 금융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금융. 건실하고 활기찬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저축한 자금을, 저축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 기회를 가진 사람들한테 잘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갖추면 그 나라는 좋은 금융이 기능을 잘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금융의 목적이 그겁니다. 금융이란 것은 돈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의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적절하게 연결시키는 거죠. 필요도 더 필요한 사람 순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순서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연결시키는 것이 금융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의 에러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에러를 줄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 관련돼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관한 8가지 기본 팩터들을 먼저 확인합니다. 기본 팩터를 확인하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금융을 해야 되느냐? 그런 팩터들을 확인하고, 팩터는 현실이죠, 그죠?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금융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율적인 금융을 막는 효율적인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를 드는데, 대표적인 것이 거래 비용입니다. 거래 비용과 정보의 비대칭이죠.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비용,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게 무슨 이야기이며, 그 다음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 장에서 보겠습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줄이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지분계약에서의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주인 대리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줄이는 방법도 살펴봅니다. 지분계약이라는 것은 소위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에 있는 본질적인 위험 자체가, 도덕적 위험 자체가 주인 대리의 문제입니다. 즉 전문 경영인의 문제죠. 전문 경영인의 문제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그걸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지분계약이 아닌 채무계약은 채권이죠. 채권에서도 도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어떤 제도나 방법을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8개 팩터를 봅시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금융구조에 관한 기본 사실 8가지 팩트를 보는데, 8장에서는 경제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관한 경제적 분석을 제시하는데, 먼저 나라별로 금융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즉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는지, 외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보면, 자, 여기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4개의 나라에 대해 가지고 먼저 한번 봅시다. 보면 은행 대출을 통해 가지고 조달하는데 미국은 18%만 조달하고 독일이나 일본은 대부분을 은행 대출로 조달하죠. 그럼 미국 기업들은 어디서 조달하느냐? 비은행, 채권, 주식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비은행, 채권,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더라. 반면에 독일이나 일본은 대부분이 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더라. 금융이라는 것은 현재 보면 나라별로 금융 시스템은 다릅니다. 시스템과 관행과 제도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들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미식과 대륙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하고 미국식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영국이 없는데 영국도 미국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영미식은 주로 자금 조달을 비은행, 채권, 주식을 통해서 조달합니다. 영미식은.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은 우리가 대륙식이라고 합니다.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륙식이라고 하는데 주로 돈을 은행을 통해서 조달하죠.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영미식은 이쪽을 통해서 조달한다는 것은 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겁니다. 시장. 채권이나 주식은 시장이죠. 비은행도 사실은 저것도 시장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통해서 조달하고, 독일이나 일본은 금융기관, 제일 대표적인 금융기관이 은행이죠. 은행을 통해서 주로 돈을 조달하더라. 그래서 두 개가 조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은 현재 지금 다르고 아주 오랫동안 달라왔고 계속 다르다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러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두 가지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두 가지 패턴이 존재하고 두 가지는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재벌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미식에 가깝습니다. 가깝고 일본에는 재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 것이 일본은 물론 이제 뭐 오래된 유명한 회사들이 있죠. 뭐 미쓰비시, 뭐 미쓰이 뭐 등등. 독일에도 오래된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는 보면 그런 대기업들이 그 소유권을 보면 대부분 소유권이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그 주 자금 공급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사회에 은행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부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 이야기는 그런 대기업들의 주인이 대부분 은행이라는 거죠. 영국도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은행하고 그 다음에 뭐 일본은 지자체가 기업의 그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시장성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특히 이제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그거는 대주주가 주인인 거죠. 대주주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금 조달원하고 소유권하고는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나 비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에 대해 가지고 기간 끝나고 나면 갚으면 끝인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만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대출자가 아니면 채권 소유자가 회사의 권리에 대해 가지고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여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영미식은 기업의 주인이 상당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있고 아니면 독일이나 일본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인이 없고 대부분 금융기관이 지금 주인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따라 가지고 기업 지배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다르고 그 형태도 지금 이렇게 양 두 개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팩터에서 시작돼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는 기본적인 8개의 팩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외부 자금 조달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미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주식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대부분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거죠. 현실은. 미국에서마저도 주식이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주식 이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성 채무 및 지분 증권의 발행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주된 수단도 아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도 합쳤다. 시장성 채무라는 것은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증권은 주식이죠. 주식이나 채권까지 합쳐가 주식, 채권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그게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미하고 대부분 은행에서 빌리고 미국마저도 비은행이나 은행에서 빌린 게 더 많지 이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것이 주 자금 조달소는 아닌 거죠. 즉, 그 이야기는 간접금융이 직접금융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간접금융. 즉, 금융기관의 존재 가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금융기관이 분명히 존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한 기능을,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기업들이 돈을 조달 안 하고 기관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겠죠. 뒤에서 이제 그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줄 겁니다. 어쨌든 간접금융이 직접금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 특히 은행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외부 자금 조달원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적을지 몰라도 어쨌든 대부분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원이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은 경제에서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 그래프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금융은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경제에 대해서 소위 아담 스미스의 전통에 따른 고전적인 시각은 경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 라는 거죠. 시장에 맡겨라 라는 것이 경제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예외로, 딱 예외로 금융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개입하라는 거죠. 개입해서 규제를 하라. 금융은 시장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성 상품이 아니란 거죠. 공공재와 가깝습니다. 공공재와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강하게 규제를 받는, 그리고 규제에 대해서는 고전 경제학자들마저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실한 대기업만이 정권시장에 쉽게 접근해서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자, 그 시장성 자금 조달 수단이 발달한 영미식에서마저도 왜 주식이나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그렇게 적었냐는 거죠.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시장이 정권시장, 주식시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조달이 안 되냐? 조달을 못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성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은 근실한 대기업만이 가능한 겁니다. 근실한 대기업만이 주식을 통해서 아니면 채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되고, 대부분 기업들은 기관을 통해서 밖에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담보는 가게나 기업의 채무 계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새겨가 될 이야기입니다. 종종 신문에 굉장히 대문짝같이 납니다. 우리나라 금융의 후진성, 담보대출 중심으로 주로 담보대출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이 후진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금융을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모든 나라 선진국도 다 담보대출입니다. 대부분. 신용대출 그런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대부분 모든 나라 금융 선진국도 다들 담보대출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게 자금을 저축한 사람들, 자금 공급자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금융이란 것은 소위 안전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안전지향적입니다. 이게 담보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채무계약은 차입자의 행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매우 복잡한 법률 문서다. 채무계약이란 것은 이제 채권이라든지 어쨌든 돈을 빌려줬다. 빌려줬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했다든지 무슨 어떤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계약은 그렇게 간단하게 돈만 빌려주고 나중에 받겠다에 그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차입자의 행동을 제약하는 복잡한 법률 문서다. 상당한 제약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해야지. 담보가 없다 그러면 이런 제약이라도 가해놔야지 그 채권에 대해 가지고 안정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약속이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부분에 따릅니다. 자, 현재 금융에서 이제 이런 팩터들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팩터들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금융의 기본적인 문제는 연결시켜주는데 애로사항은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이 있죠. 정보비용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거래비용, 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막는 과정에서 그 세 개의 문제 때문에 이 8개 현상이 다 발생했습니다. 8개의 현상이 다 발생했고, 그 세 개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들을 쓰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문제들을 일부 해소가 되고 아니면 일부는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8개도 다 기본적인 거래비용, 역선택, 도덕적 해이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